오두막 편지. 네 번째 눈고장에서 또 한 번의 겨울을 나다. 언젠가 아는 분이 내게 불쑥 물었다. 스님은 강원도 그 산골에서 혼자서 무슨 재미로 사세요? 나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꾸했다. 시냇물 길어다 차 다려 마시는 재미로 살지요. 무슨 무심히 뱉은 말이지만 이 말 속에 내 조촐한 살림살이가 함축되어 있을 것이다. 올 겨울은 눈고장에도 눈이 별로 내리지 않았다. 그 이름도 생소한 기설제까지 지냈다는데도 눈은 내리지 않았다. 이 고장 사람들 말로는 이런 일은 3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겨울철이면 눈 치는 일이 고된 일과였는데 올해는 눈 치는데 쓰이는 가래가 할 일이 없어 눈 대신 게을에서 깨놓은 얼음덩이를 치우는 데 쓰였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물 걱정이다. 눈고장에서는 겨우내 쌓인 눈이 땅속으로 녹아들어 가뭄을 모르는데 올 겨울은 눈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 용수가 달릴 걸 염려해서다. 우리들이 자초한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을 이 산중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 그래도 얼음장 밑으로 맑은 물은 흐른다. 깊은 산중이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도 물은 별로 줄지 않는다. 이 물이 아니면 이 산중에서 살지 못할 걸 생각하니 흐르는 물의 고마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보기 드물어졌지만 옛 절의 부엌문에는 용과 호랑이의 그림이나 글씨가 붙어 있었다. 물과 땔감을 공급하고 주재하는 일종의 수호신이다. 흘러가는 물이지만 물을 함부로 쓰면 용이 화를 내고 산골의 지천으로 널려있는 땔감이라도 해프게 쓰면 호랑이가 노한다고 믿었다. 이 땅 위에 있는 자연의 소산을 그만큼 신성시하고 아낄 줄 알았던 우리 동양인의 심성이었다. 우리가 처음 절에 들어왔던 시절만 하더라도 절에서는 시주 물건에 대해 타이르는 말이 가장 많았다. 시주에 은혜를 많이 지면 내 생에 그 집소가 되어 힘든 일로 갚아야 한다는 말을 노스님들로부터 수없이 들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저 겁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털끝만큼도 어김이 없는 무서운 인과의 도리가 들어있다. 새로 세운 절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난한 절을 내세우는 것도 될 수 있는 한 시은을 적게 지고 살자는 뜻에서다. 수행자에게는 풍요로운 물질과 편리한 시설이 두려워해야 할 함정이기 때문이다. 푸중 시절의 구참 스님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사중 소임을 보는 스님들 방에는 반드시 상아로 된 등잔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과 사가 분명해서 사중이를 볼 때는 사중 등잔을 켜고 개인이를 볼 때는 개인 등잔을 켰다. 그런데 등잔의 위치를 사중 등잔은 하단에 놓고 개인 등잔은 상단에 놓는 것이 상례였다. 왜냐하면 기름을 붓다가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사중 등잔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째째하게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어 귓등으로 흘리고 말았는데 그것은 등잔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매사에 공과 사가 분명했고 개인의 사물보다는 공유물을 끔찍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조선조의 갖은 박해 속에서도 오랜 세월 절이 유지되어 올 수 있었고 또한 이런 점이 청정한 승가의 정신이기도 했다. 청정한 승가 정신이 결여된 사람들이 운영하는 절은 절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누구누구라고 그 이름을 들출 것도 없이 절 재산을 개인의 재산처럼 부당하게 소비하고 탕진한 사람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하다. 인과의 도리가 어김없음을 시은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다. 40여 년 전 해인사 학인 시절에 내가 몸소 겪은 일이다. 그 무렵에는 산중절 어디를 막론하고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라 큰 방, 작은 방 할 것 없이 기름 등잔을 켰다. 해가 기울기 전에 램프에 등피를 닫고 석유를 채우는 것이 해질녘 일과의 하나였다. 설 무렵에는 일과를 한 사흘 쉬기 때문에 낮에는 대개 산에 오르고 밤에는 네드씩 뒷방에 모여 윗놀이나 성불도 놀이를 하면서 왁자지껄했다. 내게 거처하는 방에서도 학인들이 와서 윗놀이를 하고 놀았다.
그때의 인사는 청담 스님이 주지인데 종단위를 겸임하고 있어 현장에 없는 이름뿐인 부재 주지이고 실질적인 절 운영은 총무인 문성 스님이 맡아 있었다. 문성 스님은 성실한 구참 스님으로 그때 고성 옥천사 주지로 있었는데 청담 스님의 간청으로 해인사에 와 계셨다. 어느 날 아침 공양 끝에 나보고 할 말이 있으니 자기 방으로 좀 와달라고 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총무 스님 방으로 갔더니 그만 소임을 내놓고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스님까지 그럴 줄은 몰랐소. 시주가 이 산중에 기름을 올려 보낼 때는 그 등불 아래서 부지런히 정진해서 중생을 교화해 달라는 간절한 소원에서일 것이요. 그런데 그 시주의 등불 아래서 유판을 버리다니 말이 됩니까? 나는 그때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즉석에서 그 스님 앞에 참회를 드렸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일이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 나처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그때 그 스님 이름과 얼굴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도 그날들은 시은에 대한 경책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시주는 그가 베푸는 시물로 인해 복을 짓게 되지만 그걸 받아 쓰는 쪽에서는 그만큼 시은의 무게를 져야 한다. 세상에 공 것은 어디에도 없다. 모두가 스스로 뿌려 스스로 거둘 뿐이다. 화계동에서 해차를 맛보다. 내가 기대고 있는 이 산골은 1년 4계절 중에서 봄철이 가장 메마르고 삭막하다. 2월에서 5월에 이르기까지 산골짜기에 내려 꽃 튀면서 회오리를 일으키는 영동 산간지방 특유의 바람 때문에 부드러운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없다. 이 고장 사람들의 무표정하고 건조한 때로는 무지막지한 인심이 이런 바람에 연유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주로 남쪽에서 살아온 나는 해안선을 따라 올라오는 바닷바람에 섞인 봄 기운과 산자락을 굽이굽이 휘감고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에 익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골짝을 훑으면 휘젓는 거친 회오리는 낯설기만 하다. 3, 4월은 오두막을 자주 비우고 남쪽으로 떠도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엊그제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다원을 여기저기 어슬렁거렸다. 고구절을 전후한 요즘이 한창 천물차를 딸 때다.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차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연고지답게 쌍계사가 있는 화계동 일대에는 근래 많은 차밭이 조성되어 있다. 40여 년 전 내가 이 골짜기에서 살 때는 야생 차나무 외에 다원은 따로 없었다. 그 무렵에는 절에서 차를 마시는 스님들도 아주 드물었다. 요즘에 견주어 보면 말 그대로 금석지감이 든다. 경사진 차밭에서 삼삼오오 아주머니들이 흰 수건을 쓰고 차를 따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 어떤 일보다도 보기 좋은 풍경이다. 차를 따는 그 모습이 결코 노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만치서 바라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차밭에 내려와 진양 조가락에 너울너울 춤을 추는 것 같다. 야생차라고 해서 다 좋을 수는 없다. 차나무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육에 따른 알맞은 토양과 기상이 받쳐주어야 제대로 된 맛과 향기와 빛을 지닐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차의 산지에 가서 보면 기온차가 심한 고지에서 생산된 차를 으뜸으로 친다. 동인도 다즐링에서는 표고 900에서 2400m의 고지에서 차를 수확한다. 해발 8600m의 칸첸중가 히말라야, 장엄한 설산을 배경으로 차를 따고 있는 모습은 이 세상 풍경 같지 않다. 나는 몇 해 전 그곳을 여행하면서 차 따는 풍경을 하루 종일 바라보았다. 설산 앞에서 안복을 누리던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풋풋하게 간직되어 있다. 그곳에서는 주로 홍차를 만드는데 차의 수확 기간이 1년 중 약 200일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고급차는 봄, 여름, 가을 중에서도 각기 10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채취된 어린 잎으로 만든다. 뉴델리의 네타지 부바쉬 거리에 있는 압키 파산드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급 홍차 판매점이다. 이 가게에 있는 차 감정이는 와인의 세계에서 말하는 와인 테이스터와 비교할 만하다. 이 가게에서는 고급 홍차만을 선별해 놓았는데 그 종류와 브랜드가 아주 다양해서 20여 종이나 된다.
가게 주인이 가장 향기로운 차로 권한 스프링 버즈는 그 맛과 향기에 눈이 번쩍 띄었다. 아, 이게 바로 히말라야의 맛이요 향기로구나 싶었다. 내 생애 중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좋은 홍차였다. 이런 차는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마셔야 한다. 우리가 익숙하게 마시는 향기로운 녹차에 가까운 맛이다. 뉴델리에 가면 이 가게만은 꼭 다시 들르고 싶은 그런 찻집이다. 10년 전 처음으로 인도 대륙에 발을 딛고 두어 달 남짓 나그네 길에서 지칠 대로 지친 끝에 인도양의 진주라고 하는 혹은 눈물 방울이라고 하는 스리랑카에 갔었다. 실론티의 산지로 유명한 누아라 에리아는 해발 1,500고지에 있다. 경사진 차밭은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아름답다. 산중턱은 거의 차밭으로 가꾸어졌는데 정상으로 올라가니 굽이굽이마다 검은 피부색을 한 여인들이 무리지어 차 바구니를 메고 차를 따고 있었다. 그때 처음 본 풍경이라 두고두고 인상적이었다. 그때 한 제다 공장에 들렀는데 때마침 차잎을 말리는 그 구수한 차향기가 어찌나 좋던지 인도 평원에서 지칠 대로 지친 심신에 생기가 돌았다. 긴 항해로 멀미를 하다가 육지에 닿아 흙향기를 맡았을 때의 그런 느낌이었다. 화계동에 있는 차밭만이 아니라 차와 닭이를 파는 가게가 줄줄이 이어져 있다. 차 고장다운 풍물이 아닐 수 없다. 몇 군데 기웃거리면서 해차 맛도 보고 닭이 구경도 했는데 대부분 차를 건성으로 마시는 것 같았다. 아무리 좋은 차일지라도 다루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차가 그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다. 모처럼 마시는 귀한 해차인데 그 맛은 한결같이 맹탕이었다. 차의 덕이 맑고 고요함이 있다면 차를 다루는 사람 또한 그런 기품을 지녀야 차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이다. 차를 마시려면 거기에 소용되는 그릇이 필요하다. 가게마다 닭이들로 가득가득 쌓여 있지만 눈에 띄는 그릇을 만나지 못했다. 대부분 차를 모르는 사람들의 손으로 빚어진 그릇들이기 때문이다. 차를 마시기 위해 그릇이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릇의 아름다움이 차를 마시도록 이끌기도 한다. 그릇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마음의 맑음과 고요를 구하는 것과 같다. 차를 건성으로 마시지 말라. 차밭에서 한 입 한 입 따서 정성을 다해 만든 그 공을 생각하며 마셔야 한다. 그래야 한 잔의 차를 통해 우리 산천이 지닌 그 맛과 향기와 빛깔도 함께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